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한국사 30분 때려잡기, 오늘은 조선시대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통치체제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지만 520여 년의 이 역사, 조선시대가 한 방에 정리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30분 안에 여러분께 정치기구와 그리고 군사제도, 지방행정제도, 교육제도, 관리 등용제도까지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신과 수능용이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지방행정에서 부목군현을 모두 종 2품부터 종 4품의 현감, 현령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번 우리 박하사탐TV에서 준비한 30분 때려잡기는 조선시대의 내신과 수능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핵심만 잡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조선의 건국 과정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최대한 이해를 쉽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파워포인트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건국 과정 순서부터 어떠한 지배계층이 있었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조선의 건국 과정은 기본적으로 고려 말기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나라가 뜬금없이 땅 생기진 않겠죠. 그 전에 있었던 나라가 무너지고 바로 새 왕조가 개창되기 때문에 고려 말 조선 초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30분 때려잡기, 고려 귀족사의 흐름과 변천에서 마지막 권문쇠족의 횡포, 그리고 공민왕이 끌어들인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고려 말 권문쇠족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시기, 이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친원파 권문쇠족이 고려를 장악하고 불법으로 토지를 경영하고 이 백성들을 이 노비로 만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민왕이 이들을 등용합니다. 새롭게 진출한 선비들, 성리학을 공비한 지방 향리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고려 말기에는 이 권문세족과 공민왕의 지원에 힘입어 등장한 신진사대부, 이어지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막으며 성장한 신흥무인 세력, 크게 이 세 그룹으로 고려 말기가 운영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는 고려의 개혁 방향을 놓고 두 파로 나뉘게 되었죠. 천천히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온건개혁파의 정몽주, 그리고 길재. 아니야,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롭게 완전히 시작해야 한다. 빠르게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급진개혁파 정도전과 조준 등이 분화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길재 밑에서 함께 동문수학을 했던 친구관계였으나 신진사대부였지만 개혁 방향성을 놓고 두 파로 나뉘게 되었죠. 그리고 홍건적의 침략을 막으면서 떠오른 그들,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은 비밀리에 손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고려 말기 우왕 시기로 거슬러 가야 되겠습니다. 고려 우왕 시기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중국에서 원나라가 멸망을 하고 명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을 차지한 명나라는 고려의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공민왕이 지난번에 무엇을 수복해왔지요? 쌍성총관부 수복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이게 지금 비 때문에 여러분 좀 반사가 되실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지역, 함경도 지역에 쌍성총관부를 공민왕이 되찾아왔었어요. 문제는 이 지역을 명나라가 다시 가져가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명나라가 주장하는 천령이 설치 통보가 일어납니다. 명나라가 이 지역 우리 거니까 가져가겠다, 이걸 통보하고 말았어요. 고려 우왕이, 야, 저 무슨 새롭게 생긴 나라가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4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황제의 나라 고려다. 명나라 저거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우왕은 명나라를 혼내주기 위해서 요동정벌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왕의 요동정벌로 이어지게 됐어요. 요동정벌 추진. 그러자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말았죠. 배야, 지금은 여름철이 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면 활에 붙어있는 악교가 녹아서 화살을 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만간 농번기가 찾아올 텐데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큰 나라를 향해 작은 나라가 먼저 쳐들어가면 아니 된 말입니다.
북쪽으로 군대를 보낼 경우 왜구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군대를 동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지만 우왕은 뭐 강압적으로 추진을 하고 말죠. 최영과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들이 군대를 준비를 해서 갈 준비를 합니다. D-Day -1일 바로 전날에 우왕은 걱정을 하게 되죠. 모두 가면 난 누가 지키지? 그래, 최영 장군 당신은 남아서 날 지켜주시오. 최영은 그 자리에 남게 되고 이성계가 모든 군대를 개경에서 출발해서 요동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의 정정하겠습니다. 신진사대부의 급진개혁파 조준의 비밀 지령을 받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우왕을 제거하고 개경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개혁이었고 변혁이었고 반란이었죠. 이 위화도 회군이 성공하면서 개경을 점령하고 말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엔 아직까지 우왕을 따르는 추종 세력도 있을 것이고요. 권문세족들이 아직 그 잔재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우왕을 제거하고 이어서 허수아비왕, 창왕과 공양왕을 연달아서 즉위를 시키고 개혁을 단행하죠. 우리가 조선의 경제제도에서도 한번 다루겠지만 신진사대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경기도 지방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되죠. 이때 정두전과 조준이 엄청난 규모의 땅에 대한 수조권을 받게 돼요. 바로 과전법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전법은 고려 말기에 실시가 됐다라는 거, 공양왕 때 실시가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신진사대부들은 과전법을 통해 힘을 키울 수가 있었고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개혁파에게 손을 내밀었죠. 몽주야 함께 가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원이 삭삭 꼬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나는 100번 죽어도 갈 수가 없다. 난 충성보다 목숨이 더 정정하겠습니다. 충성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들은 이 시기에 제거를 당했어요. 그러나 온건개혁파의 제자들, 정몽주와 조주의 길재를 따랐던 제자들은 지방으로 낙향을 하면서 중소지주가 되어 다시 글공부를 시작했고 to be continue. 조선 중기에 엄청난 피바람이 부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살림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살림의 키워드를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목숨보다 충성을 강조하는 세력.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살림의 특징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건개혁파를 제거한 신진사대부의 급진개혁파 그리고 이성계는 곧이어 1392년 조선을 세우게 되었고 정도전이 설계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조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양으로 천도한 뒤에 온건개혁파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 했죠? 지방으로 낙향해서 모두 살림으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연결고리 잡으시면 되겠고요. 내신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릴 거 없이 가나다라마 조선의 건국과정 순서가 1번에 박힐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순서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서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조선하면 이 인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조선의 설계자, 도전정신으로 아주 가득 찬 정도전입니다. 삼봉 정도전.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제주명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굉장히 많은 책을 남기기도 했죠. 먼저 불시잡변을 통해서 불교, 이 시가 이런 거죠. 선생님 박씨 아닙니까? 불씨, 박씨, 최씨 이런 식으로 불씨. 불교를 하나의 성씨로 격화를 해버린 거죠. 종교와 신이 아니라 부처를 신으로 보는 게 아니죠. 불교는 잡스러운 종교다. 즉 불교를 억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조선은 숭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 숭유 억불 정책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고려사를 정리하게 돼요. 고려 역사를 정도전이 정리하면서 굉장히 큰 걸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조선 경국전에 실어놨습니다. 자, 정도전의 생각을 한번 엿볼까요?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얘기가 뭐냐면 허약한 왕도 있고 멍청한 왕도 있고 게으른 왕도 있고 가끔가다 똑똑한 왕이 나오더라. 왕은 아빠가 왕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금수저 아닙니까? 이것을 정도전이 비판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왕이 한결같지가 않다. 즉 유약하거나 어리석은 왕이 즉위를 했을 때 그 시기에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다. 왕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생각한 게 정도전이 꿈꿔온 조선시대입니다. 왕은 상징으로 두고요. 정치는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명망이 높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재상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불리는 이 삼정승, 소위 말해 이 재상들은 경험을 20년 이상 쌓아야 합니다. 내공이 굉장하겠죠. 명망도 있어야 되고 성리학적으로 완성이 된 그들입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재상 정치를 꿈꾸며 정도전의 조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꿈은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죠.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선전기 왕들의 업적 정리를 할 때, 조선전기 흐름 파악을 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정도전이 준비한 꿈꿔온 이 조선의 정치기구 시스템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조선의 통치체제, 고려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중앙정치, 즉 정치기구를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지방행정은 어땠을까? 지방행정. 그리고 군사제도는 어떠했을까? 관리 등용은 무엇으로 했으며 교육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무작정 조선시대만 가지고 와서 암기하시면 큰일 나고요. 대한민국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대한민국을 옆에 써서 나란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기구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국민 대표로 존재를 하고 대통령이 각 행정부 장관들을 모아서 국무회의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국무회의를 단행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에 바쁠 때는 국무총리를 임명해서 국무회의를 열심히 단행하죠.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정치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국무회의에 결정돼서 각 부 장관들이 행정부의 한 분야를 맡아서 나라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교육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굉장히 많은 이런 부서들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조선 역시 마찬가지죠. 왕을 필두로 해서 의정부를 비롯한 여러 조직이 존재합니다. 왕. 조선은 왕의 나라죠. 왕이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왕보다는 정도전이 꿈꿔왔던 재상정치, 즉 재상들이 모여있는 부서를 의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정승 회의기구를 할 수 있겠어요? 3명의 재상이 모여서 국정, 최고 정무를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되죠. 이 실무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육조라는 부서예요. 자, 고려시대는 육부였고 조선은 육조죠. 부는 황제의 나라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조는 왕의 나라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조선은 중국 황제의 사대를 하는 황제보다 낮은 계급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육조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실무행정부서들은 끝발순이에요. 중요 순서라서 위에 있는 순서대로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각 조를 관할하는 장관급 인사를 판서라고 하고 있고 이조판서, 줄여서 왜 사극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판대가 모셨어. 이판, 즉 이조판서를 줄여서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각의 하는 일을 한번 띄워볼까요? 최고회의기구, 삼정승회의기구 의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6조에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2조, 인사를 담당하죠. 안녕하세요. 이 인사 당연히 아니죠. 사람을 쓰는 일, 즉 관리, 임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 임명이에요. 지금 카메라로 선생님 만나고 있는 우리 한 분 눈빛이 안 좋은데요. 제주도 가서 좀 쉬다 오셔야 되겠어요. 이건 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관리 임명이죠. 엄청난 거죠. 열심히 따라오고 별표까지 치고 있네. 중앙으로 들어오세요. 내 승정원으로 승진시켜 드릴게요. 이런 거라는 게 2조기 때문에요. 가장 위에 있습니다. 모든 관리들은 이 2조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 물론 모든 관리는 아니죠. 왕이 임명합니다. 이쪽은. 고위급 인사는 당연히 왕이 집행을 하지만 기본적인 공무원들은 2조에서 각각 부서 배치를 담당하고 있어요. 호조는 이게 있어야 나라 살림을 하겠죠. 대한민국 국방 예산 지난번에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있다면 조선에는 호조가 있죠. 조세와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예조가 3번이에요. 성리학의 나라잖아.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교육을 3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 외교, 성리학을 강조한다는 거 알 수 있고 병조가 4번째죠. 두 가지 특징 알 수 있어요. 국방보단 성리학을 더 강조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선이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큰 전쟁이 있기까지 약 200년 동안 평화시대라서 병조가 끝발 순서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두 번째 있어요. 이부 다음에 병부인데 네 번째 병조가 있는 거 알 수 있고, 형벌과 소송을 담당하는 형조, 이게 있어야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겠죠. 건설과 수공업을 담당하는 공조, 공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공사. 이렇게 6조를 의정원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왕권이 강할 때는 달라집니다. 태종이라던가 세조 이렇게 왕권이 강할 때는 이 6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개념을 6조 직계제라고도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꾸면서 함께 나갈 때는 세종대왕이라던가 성종 때는 의정부를 통해서 진행되는 의정부 서사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왕권이 강할 때는 6조 직계제로 운영이 되는 거, 이거 한 가지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왕이 자다가 깼어요. 만약 선생님이 왕인데 자다가 깼는데 선생님 학생들에게 숙제를 깜빡하고 못 내준 거야. 아, 아침에 9시에 전화 돌려야 되겠다. 말도 안 되죠, 왕인데. 바로 한마디 하죠. 여봐라. 예, 전화!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항상 24시간 동안 왕 주위에서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그들을 승정원이라고 합니다. 잠 언제 잘까요? 3교대죠, 당연히. 돌아가면서 24시간 왕과 함께하는 부서, 승정원이 있어요. 여봐라. 예, 전하. 이들은 왕이 말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승정원 일기라고도 해요. 자, 왕의 비서기구 승정원이 있고요. 누군가가 역모를 꾀하다가 걸렸어요. 제일 화가 나는 게 누굴까요? 왕이겠죠. 그쵸? 왕이 제일 화나잖아. 나를 죽이려고 해? 너 누구랑 감히 지금 짠 거야. 주리를 틀어라! 이거 해야 되겠죠? 그렇게 왕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기구를 의금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왕의 직속 비서기관이고요. 왕 직속 사법기관이죠. 왕권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승정원과 의금부의 힘도 강해진다라는 거. 이런 게 깨알 팁이에요. 내신은 이런 것도 다룹니다. 수능에서는 물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중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이러한 것들 연결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시스템. 3사 시스템. 이건 별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3사. 3사가 하는 일은 이런 거죠. 여러분 사극 보시면 항상 왕 얘기하는 말이 뭡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거 있죠. 그거 하는 애들이에요. 굉장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통촉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하 그거 안 돼. 그 말 거둬.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럽 사회에서 킹한테 밑에 있는 귀족이 Hey king, hey no no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참수당하겠죠. 우리는 그게 직업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백성에게 해가 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렇게 간쟁을 할 수 있는 사간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사간원. 간원과 간쟁을 왕에게 직접 하는 거죠. 근데 왕이 사람인데 얼마나 화나겠어요. 왕이 직접 임명합니다. 즉 왕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왕이 함께 나가면서 이 조화를 꾀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사간원. 그리고 이렇게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 대한민국에 감사원이 있잖아요. 감사원. 그죠? 감사원이 있고 국세청이 있는 것처럼 감시를 하는 사헌부가 있어요. 법대로 내가 집행할 거야. 이렇게 요새요. 법헌자. 법대로 집행할 거야. 감찰을 담당하는 사헌부. 그리고 왕이라고 모든 걸 다 알진 않겠죠. 여봐라. 이따 나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절 몇 번 하니? 예 전하. 2번 올리시고 반절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성리학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홍문관이라는 부서를 운영하고도 있죠. 왕의 자문을 담당한다. 자문기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홍문관은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기 때문에 왕과 신하들이 성리학적 토론을 담당하는 경연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왕들이 이거 얼마나 싫었을까요? 가면은 신하들한테 공부 배워야 돼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세조 같은 경우에 2번밖에 안 갑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왕들이. 근데 성리학적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왕들은 굉장히 크게 활성화시키죠. 세종대왕, 성종, 경연 활성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이어서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고 서울시장이 서울을 관리하는 것처럼 한성부가 있어요. 마치 서울시청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서울시. 그럼 한 가지 더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행정구역을 땡땡시라고 한다면 조선은 땡땡부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긴 부윤이라고 해요. 부윤 또는 부사, 이러한 계급이, 즉 직책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가 있고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춘추관, 그리고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이 있는데 별표! 함정으로 이런 거 나오죠. 성균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왔다. 그럴싸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법대 의대는 대한민국에서 높은 클래스에 축하고 성균관은 오직 성리학, 메모 반드시 해두세요. 오직 성리학. 성리학만을 가르치는 학교 성균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정치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기구 한번 가볼까요? 자, 한반도 지도를 띄워봤어요. 대한민국의 경우엔 8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8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많이들 이 8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 행정구역은 기본이 돼야 되겠죠.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가장 큰 도시 이름을 따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하면 경주, 상주, 강원도 하면 강릉, 원주. 이게 CG 처리돼가지고 우리 PD선생님이 이렇게 해주고 계실 거예요.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 8도 이렇게 띄워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각 도시 행정구역을 따고 있습니다. 자, 8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8도 아래 큰 도시, 특별시가 하나 있고, 그리고 1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육광역시가 있죠. 지금 효과 보셨죠? 유육하고 육광시 나오는 거. 여기 육광역시가 이렇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이렇게 육광역시 시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개념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이렇게 시구동으로 행정구역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강원도, 뭐 인제군, 뭐뭐읍 이렇게 나오겠죠. 도군읍. 조선시대 마찬가지예요. 단위만 다를 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먼저 세종대왕 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가 확장이 돼서 현재 한반도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조선은 8도로 운영이 됩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8도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8도에는 각 도마다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죠. 현 경기도지사 이재명씨,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린 도지사가 있다면 조선시대는 관찰사를 파견하고 있어요. 8명의 관찰사가 이 전체를 관할하는 거죠. 도 다음에 우리는 군읍이 있고 시구동이 있다면 조선시대는 부목군현으로 운영이 됩니다. 큰 도시 개념이 부. 부에 파견되는 관리를 부윤 또는 부사. 부윤 또는 부사. 목은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 또는 현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가장 작은 마을 단위 군과 현의 수령을 따서 지방관을 수령이라 합니다. 고려시대와 다르게 모든 지역의 현에 수령을 파견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향리는, 그 지역 출신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일로 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목군현 중에 이 지역에 수령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현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양천현이라고 해볼게요. 양천구처럼 양천현이 있죠. 그럼 여기 뭐 있을까요? 관청이 하나 있을 거예요. 관청. 마치 양천구청이 있는 것처럼 관청이 있을 거고, 여기 누가 앉아있죠? 수령이 앉아있고요. 그 밑에 사도 이러고 육방에 구성되어 있는 향리들이 수령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양천현이 있고요. 이 양천현에는 가장 위에 수령이 있고 그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가 있네요. 자, 그리고 조선은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이 수령은 자기 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을 특혜를 줄 수가 있잖아.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어서 자기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상피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아주 투명하겠죠. 이 지역을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임기제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2년 동안 양천현 수령으로 하다가 평가를 잘 받아서 어느 군에 군수로 갔다가 평가를 잘 받아서 관찰사로 승진했다가 중앙정치로 들어가는 거야. 경복궁에 승진해서 가는 거지. 승정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치? 이렇게 왔다 갔다 임기제도로 승진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수령이 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향리가 수령을 보좌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수령은 곧 갈 사람이야. 잘 모르지? 향리가 수령을 속이고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향리는 하급관리 중인이라 하는데요. 양반보단 낫거든. 문제는 이 현에 양반들이 살고 있어. 그쵸? 은퇴한 관리가 있을 거고 양반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양반들이 맨날 마을 회관 같은 데 모여 거기를 유향소라고 해요. 해당 지방의 양반들로 구성된 유향소. 향리보다 높죠, 계급이. 바로 뭐야? 견제하는 거야. 너 이 새끼 뭐야? 양반이니까 이게 가능하겠지. 그리고 같은 양반인 수령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 시스템 유향소 개념과 수령 개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무엇이라 하냐? 향촌자치, 즉 유향소 개념, 왕이 직접 임명한 수령, 중앙집권이 함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대한민국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잊혀지지 않는 조선 통치체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어요? 군사제도로 가볼까요? 자, 선생님이 고개를 까닥까닥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가 가고 있는데 양반은 면제예요. 평민들이 대부분 이 군사제도, 즉 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역 군인을 정군, 우리 왜 눈 가리고 신체검사 받고 군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면제를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디 갑니까? 어디 가죠? 면제 받는 분 말고? 아니 끊지 마시고요. 여쭤보는 건데요. 뭐라고 하죠? 그분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군요. 공익근무요원, 선생님이 현역이어서 단어 갑자기 헷갈렸는데 공익근무요원과 면제자가 있는데 이런 공익근무나 면제자를 보인이라고 해요. 이들은 현역에 대해서 이들에게 비용을 부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좀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령이 현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다 갑자기 이방 이리 와봐. 향리를 불러요. 나 예비군 갔다 올 테니까 나 대신 잘하고 있어. 말도 안 되죠. 현직 관리는 모두 면제. 양반도 면제입니다. 중인들도 면제. 학생도 면제. 여기서 학생은 서당 다니면 면제가 아니라 성균관 유생만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군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대한민국 군사제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도 아닙니까? 서울을 지켜야죠. 서울. 서울을 지키는 부대를 중앙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수도 방위 사령부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전국에 다 있죠. 이 개념으로 운영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복무 기간이 딱 끝나면 예비군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가서 받고 있습니다. 조선 비슷합니다. 수도 한양을 지키는 부대 5위가 있죠. 이렇게 보세요. 한양에 있으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방위를 지키고 중앙도 지킨다. 5개 방위를 지킨다. 5위가 존재하고요. 지방군은 군 사령관을 보내서 그 지역 훈련을 시킵니다. 병마절도사 육군 사령관이고 수군절도사 해군 사령관, 이들이 가서 그 지역 훈련을 담당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죠. 육군과 수군이 영과 진이라는 이 지역은 국경선이라던가 요충지라서 항상 군인들이 상비군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진관체제로 바뀌게 되죠. 이 진관체제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 중앙에서 파견된 사령관이 여기서 파견된 사령관이 이 지역의 군대를 모아서 합동 훈련을 시키는 시스템, 이걸 진관체제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농사 짓겠죠. 16세에서 60세 양인 남자들은 모두 예비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르면 훈련받아야 돼. 갑자기 훈련이래. 뛰어가야지. 옷 색깔이 모두 달라요. 누군 빨간색 입고 있고 물론 빨간색을 입진 않지만 조선시대에 색깔들이 모두 다르다고 해서 잡색군을 입고 있습니다. 잡색군이라 합니다. 예비군 성격이죠. 간단하게 보세요. 중앙군은 이 직업군인 5위, 그리고 지방군은 잡색군 개념으로 예비군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교통통신은 위급 상황 시에 알리는 봉수. 불을 밝혀서 누가 쳐들어온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별동대를 보내서 봉수를 관리하는 사람부터 제거를 하고 시작합니다. 봉수제도. 그리고 이 통신제도, 교통제도는 이거 아셔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지도를 지웠다가 썼다 다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 가야 돼요. 기차 타고 갈까요? 아니죠. 말 타고 가야 돼. 근데 이거 말이 맨날 지쳐. 당근 줘야지, 물 먹여야지, 언제 기다렸다, 언제가. 그래서 주요 길목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역참제 또는 역원제라고도 합니다. 역원제. 말을 갈아타고 관리들이 잠을 자는 곳. 관리 증명이 있죠. 마패. 마패를 보여주고 말을 갈아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전국 지방에 있는 모든 세금이 수도 한양으로 와야 되는데 뭐로 와야 될까요? 배 타고 와요. 산길이 너무 험해요. 이를 무엇이라 하냐? 세금을 운반하는 길, 조세 운반, 줄여서 조운. 조세 운반, 물길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등용 제도를 한번 볼게요. 조선은 철저한 능력중심 사회라서 과거 시험을 봐야 합니다. 고려와 다르게 묵과가 생겼고요. 기술행정은 잡과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통역관, 법관, 의사, 그 다음에 천문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이들은 해당 관청, 중인이라 할 수 있고 가장 메인은 문과와 무과죠. 그래서 문과에 급제하면 문관 또는 문반, 무과에 합격하면 무반이라고 해서 문반, 무반, 양반이에요. 양반. 양반은 여러분 대박이에요.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5명 중에 양반이 없으면, 즉 과거급제자가 없으면 양반 지위 박탈입니다. 가문을 위해 뭐 해야 될까요? 밤새 공부해야 되겠죠. 이게 조선의 성리학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문과는 크게 시험이 생원시와 진사시, 속과를 먼저 본 뒤에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대과를 준비하게 돼 있고 대과에 합격해야 문관이 되는 겁니다. 3년에 한 번 뽑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결합한 정도의 난이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죠. 음서와 천거도 있긴 하지만 하급관리에 해당하고 고위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청요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시험을 봤어야 합니다. 교육도 받아봐야 되겠죠. 인사관리제도는 요건 패스하고요. 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늘천 따지 서당에서 공부를 한 뒤에 중학교 입학합니다. 서울의 사부학당, 지방의 향교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면서 속과를 봐요. 여기에서 속과 합격하면 어디 간다? 성균관에 들어간다. 뭐 가르친다? 오직 성균관은 오직 성리학이다. 오직 성리학이다. 다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고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오바됐네요. 30분에 선생님이 딱 끝내주려고 했는데 이해를 최대한 해드려야 되니까 조금 길어졌지만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한국사 30분 때려잡기 숨가쁘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조선시대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